아, 원래는 지금 정전공부법 이걸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개교 동기를 다시 한번 하기로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들을 때하고 훨씬 낫을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의 이 용어를 좀 깊숙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좀 그렇게 보겠습니다. 텍스트는 이 책으로 나가잖아요, 현재. 정전공부법. 그래서 제가 저하고 조수원 정토님하고 윤명화 교무님하고 같이 정말 공부 오래 했어요. 공부를 처음에는 공부하고 또 책으로 쓰기 위해서 또 공부하고 그래서 만나서 뭐 또 논의하고 해서 감상담을 쭉 써가는 과정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쓰죠. 제가 이제 주로 이론적인 배경은 제가 주로 쓰고 이제 이런 상황이라 그래도 같이 공부해서 함께 엮고 썼다는 것에 큰 그 의미를 둡니다. 자, 정전하면 사실은 정전도 대종사님께서 평생을 적공해서 쓰신 거예요. 우리는 생각에 깨달으시면 법을 금방 이렇게 짤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깨달으셨어도 깨달음을 어떤 식으로 법으로 짤까라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도통 법통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통은 그렇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법통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도 이 정전을 이렇게 해는 과정이 당신의 인생의 전체였어요. 정전을 이렇게 수립해는 과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정전을 받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종사님 십상 중에서 십상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복례 제법상 그때 제법 할 때 우리가 그때 우리가 교사상에서 사은사요 삼학팔조 인생의 요도 공부의 요도를 그때 그렇게 쉽게 말해서 초안을 잡은 거죠. 우리로 말하면 어떤 제목과 그다음에 대충 큰 아웃라인은 잡아놓은 것이죠. 그 뒤에 신용전법상 할 때 우리가 전법 하면 뭐라고 굴릴 전자 써요. 법을 굴렸다 해서 전법의 내용을 보면 주로 정기훈련, 상시훈련이 중심이 돼요. 우리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수행편의 전체적인 것을 계속 하신 거죠. 그 와중에 초기 교서들을 지으시면서나 계속 대표적으로 6대 요령 과정을 6대 요령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 뒤에 지금 불교 정전으로 대종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완성을 하시는데 완성보다는 그때는 집대성한 거죠. 쭉 있었던 법들을. 제가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요즘 환절기라 고생합니다. 제가. 그럼 봅시다. 대종사님께서 이 정전을 만드실 때 처음에 이 종전이라는 제목으로 하세요. 종전이라. 갖고 그때 이게 이런 걸 왜 제가 이렇게 구라를 떨 수 있냐면은 구타원 이공주 선지님께서 작업했던 것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요, 이거. 참, 구타원님 참.
구타원님이 안 계셨으면 이 사료적 이 한계에 많이 부딪힐 뻔 알았어요. 그 종전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것을 종전이니까 처음엔 으뜸종자 써서 제목을 그렇게 잡으신 거죠. 종전. 여기에 보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까지 그 논의됐던 것들을 깡그리 모은 거예요. 예. 그게 다 이렇게 쓴 거예요. 쓴 거. 이렇게. 거기에는 열반전 후에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내용에. 그 다음에 그거 지금 현행 정전 체제에 있는 이렇게 묶은 그 내용으로 교전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렇게 또 모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을 그 제자들이 이렇게 수합해서 정리하고 하면 대종사님께서 계속 감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전으로 책을 내고 싶었어요. 정전으로. 이걸 우리가 왜 아냐면은 그게 이제 회보에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정전으로 내려고 했는데 옛날에 일제 강점기는 경찰 국가예요. 경찰 국가. 경찰 국가라고 아니라 경찰 체제. 경찰권이 다 해요. 막 출판, 언론, 막 이런 것까지도 검찰에서 조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냈는데 쉽게 말해서 불어되죠. 불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김태흡 스님이라고 이제 김태흡 스님이라는 분 해서 이제 그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그분이 대종사님 굉장히 존경했는데 불교 15사 사장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게 전라북도에서 내는 게 아니라 서울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서울 쪽에서 내게 되는데, 자, 그런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름을 불교자를 붙여갖고 불교정전으로 해서 출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것을 정산종사님께서 대종사님이 그때 그 책을 일단은 내는데 목적을 뒀지만 대종사님의 본의를 다 못 살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교단의 방향이 입장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입장차. 불교 정전이 대종사님의 본 뜻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과 현재 원불교 여기 보면 원불교 전서죠. 현재 전서에 보면 원불교 앞에 교전으로 나와요. 교전에 정전 대종경이 있는데 이렇게 잠깐만요. 아이고, 자, 이렇게 원불교 교전, 그러니까 정산종사님께서 그때 당대 대종사님 제자들하고 이렇게 합의를 해서 다시 편찬한 원불교 교전상에 있는 정전이 중심이냐라는 가지고 다툼이 있어요. 다툼. 저는 원불교 교전의 교전본의 정전을 기본으로 삼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입장을 먼저 밝혀야 돼요. 불교 정전은 사실은 불교 정전은 대종사님을 조사의 입장에서 철저히 써진 텍스트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쉽게 말하면은 우리로 말하면 주세불 부처의 차원에서 써진 경전이 아니에요. 입장이
근데 저는 이것이 그 시대적 상황과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을 제가 하냐면은 대종사님의 평소에 하셨던 법문에서 법문하고 충돌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 평소 하셨 제자들한테 그 했던 얘기라든지.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 그 어려운 시국에 6.25 전쟁하고 막 그 어려운 시절에 대종사 그 지나고 나서 바로 6.25 한국전쟁 지나고 나서 굉장히 어려웠을 거 아닙니까? 한국 사회 전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교단이라고 뭐 여유가 없습니다. 이때 그 대종사 성탑과 함께 그 이후에 대종사 성비, 저는 성비를 엄청 강조해요. 저는 저의 역사 기준은 소태산 대종사 성비를 세운 이전 이후로 저는 구분하는 기준을 갖고 있어요, 제가. 왜 그러냐? 거기 보면은 대종사님에 대해서 역사에 쭉 쓰는데 그걸 기점으로 대종사를 주세불로 분명하게 규정을 해요. 그리고 그 정전도 주세불의 차원으로서 그 수정보다는 다 그 본래대로 돌려놨다고 저는 보는데 그 입장이 뭐냐면은 정산종사께서 정산종사도 그 불교정전 편찬에 참여했던 분이에요. 참여자라고요, 참여자. 아주 중요한 참여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연불법 같은 게 정산종사의 그 초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원상 진리 신앙 수행이 정산종사의 초안이에요. 그게 대종사님이 많이 이렇게 뭐라고 이걸 뭐 감수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조정이 되는 거예요. 조정이. 자, 이렇게 봤을 때 정산종사님께서 처음에 그 불교 정전의 개선론이 앞에 나와요. 왜 개선론이라고 하냐면 원래 그 제목은 혁신론이야 맞죠? 근데 일제가 혁신론이라고 하면은 승낙을 안 해줘요. 그래서 개선론으로 바뀐 거예요. 혁신과 개선은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 내용부터.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병든 세상, 이런 표현을 썼어요. 병든 문명, 병든 세상과 그 치료법, 이렇게 돼야겠죠. 제목이 많이. 근데 그것을 병든 가정과 그 치료법으로 고쳐지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병들었다고 하면 지금 그 일본 제국주의 그것이 병들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걸 하냐? 바로 이공주 선생님께서 그 목차를 다 적어놨어요. 그때 그 종전이라는 그 제목 안에다가 그 집어넣을 것들을 쫙 집어넣은 거죠. 거기에는 열반 전후에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도 들어가 있었는데 대종사님께서 정전을 편찬을 할 때 사후와 관계되는 건 빼버려요. 왜? 이 현실, 지금의 이쪽, 정전은 철저하게 지금 세상으로 얘기해요, 다. 이것도 중요해요. 원불교는 예를 들어서 천도나 막 이런 것이 중심이 되면 정전의 사고하고 안 맞아요. 우리 교단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는 거예요. 정전을 공부한다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제가 만약 열반 전에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 같은 그 좋은 글을 써놨으면은 제 책에서 못 빼요. 반드시 넣어, 나는. 아까워서 못 빼요. 근데 대종사님은 지금 이 시대, 지금 그 현실의 문제, 지금을 잘 하라고 한 것을 중심으로 정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전을 읽을 때 우리의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럴 때 정산종사님께서 대종사님께 아니 이렇게 이런 목차로 또 이렇게 해야 됩니까라고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뭐 불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좀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정산종사께서. 그게 대종사님께서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된다. 시대적 상황을 얘기하고. 저는 이 두 분이 그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은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많은 얘기가 주고받았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죠. 그 뜻을 정산종사님께서 정말 당신이 그 살아생전에 해결을 해야만 됐던 겁니다. 얼마나 이 어깨 그 무거움이 많으셨을까. 그 생각하면 정산종사님이 그 심정이 좀 이해될 것 같아요. 당신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명쾌한 그 입장을 소태산 대종사 성비, 원각성존 소태산 대종사 비병서, 이렇게 맞죠? 이게 비병서 이렇게 명이죠. 명이라고 그러죠. 명서. 이건 좀 찾아볼게요. 이제 저도 이제 기억력이 한계가 오는 거예요. 안 보면은 틀려요, 이렇게. 근데 어쨌든 그것을 세우고, 우리 그 대종사의 본의에 대해서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지금 현재 이 전서로 나와 있는 이 텍스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텍스트. 이게 대종사의 본이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이걸, 지금까지 제가 이 정전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반대해도 상관이 없어요. 불교 정전이 기준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거 반대하지 않아요. 그 주장하시면 돼. 근데 그 입장은 대종사님을 그 조사의 입장으로 써져 있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표어도 보면은 거기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이 원불교 교사를 보면 앞에 원불교 교사 표어가 있어요. 교사 표어. 원불교 교사 표어라는 말을 제가 이제 써보는 거예요. 표가 그 원불교 교전에 있고, 그 다음에 원불교 교사에 있는데, 교사에 뭐냐면 불일, 중휘, 법륜, 부전 이렇게 돼 있는데, 불교 정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불일, 증휘, 중하고 증하고 달라요. 그 다음에 법륜, 상전, 불일, 증휘, 법륜, 상전 이렇게 말하면 이건 조사급이에요. 이게 불교 정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철저하게 조사의 입장. 그 다음에 불교 어떤 그 세종교라는 의미를 강조하기보다는 불교를 혁신하는 입장으로 강조돼 있어요. 원각성존 소태산 대종사 비명 병서. 아까 내가 비라고 했죠. 비의 그걸 새겼다 이거잖아요. 새겼다니까 그렇게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장대한 얘기를 한 이유는 제 입장 표명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저는 이 원불교 교전, 여기 보면 교전이 나오죠. 교전. 여기 보면 원불교 잘 안 보이네요. 원불교 교전의 정전 대종경으로 차례가 돼 있는데, 이 원불교 교전에 돼 있는 정전을 기준으로 한다. 이걸 입장 표명을 하고 그 이유를 이제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는 대종사님을 주세불로 주세불 입장에서 편수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종사님께서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그 정전에는 이런 거 따지는 사람이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 제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언어를 보면 재불재성이 등장해요. 재불재성. 근데 불교 정전에는 재불재성이 없어요. 안 나와요. 재불조사. 그러니까 불교의 입장에서만 설명이 돼요. 근데 이걸 하면서 재불재성이, 이론상 진리장에 보면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이렇게 등장하죠. 또
교법부 총설에도 보면 재불, 재성의 시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재불 원래는 조사야 돼. 재불 조사. 그래서 정전에 보면 재불 조사라고 나오는 부분도 있고 재불 재성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재불 재성이라는 것은 고친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거네요. 근데 대종사님의 평소의 워딩, 평소의 법설 있죠? 거기선 재불 재성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그것은 재불, 어떤 그 불교적 관점뿐만 아니라 모든 성자. 그래서 이론상 서원문에도 보면 재불, 조사, 범부, 중생 이렇게 해서 여기 안 나오죠? 여기서 재불이라고 하는데 재불, 재성까지를 포함해서 해석을 해야겠죠. 원래 재불이라고 할 때. 그러나 평소에 보면 재불, 재성이라는 말도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대종사님이 어느 특정한 종교의 얘기만 한 게 아니라 불교라는데 한정돼서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종교 일반 있죠, 일반. 여기까지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존중한다는 겁니다. 그 입장을. 그런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자, 그렇게 됨으로써 원불교 교전상에 있는 정전에는 편제가 세 편제로 돼 있어요. 첫째 총서편, 제1편이 총서편, 제2편이 교의편, 제3편이 수행편 이렇게 돼 있어요. 총서편은 뭐겠어요? 총서편에 개교우 동기와 교법의 총설이 등장하는데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걸 우회하면 안 돼요. 피했다 하면 교의편, 특히 수행편 가면 다 그냥 다른 데로 가버려요. 다른 길로. 그러니까 좌선법을 공부해도 개교우 동기와 교법의 총설의 본이 있잖아요. 그 입장을 벗어나면 안 돼요. 이게 어찌 보면 좌선법은 이렇게 말해야 돼. 소태산 대종사의 좌선법 이래야 맞아요. 좌선법이라니까 온갖 좌선법을 다 그냥 그게 다 그거요 하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소태산 대종사가 개교우 동기와 교법의 총설이라는 그 스케일 속에서 그 경륜과 포부 속에서 좌선법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렇게 봐요. 너무 따지죠? 제가 너무 따질 거예요 아마. 뭘 그렇게 복잡하게 그런 걸 하냐고. 근데 너무 엉뚱한 데로 가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아니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거 이런 얘기를. 자 그러면 총서편에서는 개교우 동기 교법의 총설 그러면 개교우 동기는 회상관과 관계가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왜 이런 모임을 만들었냐 이거예요. 모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너무 의견 좁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이 모임이에요. 다 우리도 모임. 교회 해도 뒤 회가 모임이에요. 교단 그 뒤에 단도 모일단이에요. 모일단. 모여서 이렇게 된 거. 우리 교화단 똑같아요. 교화단이라 할 때도요. 교당 모이는 집이지. 모이는 장소, 모이는 곳. 다 그 말이에요. 다 그 말입니다. 그거 왜 우리는 같이 마음을 함께 쓰고 우리는 같은 도반이라고 하고 공분이라고 하고 하냐 이거예요. 같은 법동지라고 하냐 이거예요. 그 목적의식이 개교우 동기에 있습니다. 개교우 동기를 우회해버리면 사실은 함께 있어도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서적 공감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생각은 다 딴 데가 있는. 혹시 그러는가 살펴봐요. 교법의 총설이에요. 거기에 교법에 이런 교법을 짜신 이 교법관, 소태산의 교법관이 분명히 있어요. 항상 쳐다봐요. 그러니 총서편을 등한히 할 수가 없죠.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총서편은. 총서편을 엄청나게 지금
말하고 또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소태산의 원대한 꿈이에요. 이 꿈에 우리가 같이 동참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꿈에. 참. 저희가 이 꿈을 우리가 다시 소태산 대종사의 꿈에 우리가 다시 거기를 따라가 보는 거예요, 혹시 나는 또 그 대종사님의 이 포부와 경륜에 너무 다른 것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가끔씩 확인해 봐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교육편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집을 짓는 설계도 같은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설계도를 딱 짜주셨어요. 어떻게 짜주셨어요? 이런 쌍의 진리에 딱 근거예요. 이런 쌍의 근거, 이런 법신불 이런 쌍에 딱 기반하신 거예요. 이 기반에 따라서 사은사요를 쫙 펼쳐주세요. 사막팔초를 운영하도록 쫙 알려줬어요. 이걸 한편으로 인생의 요도라고 그러고,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라고 하고, 공부의 요도 사막팔조라고 딱 해주셨어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곧 죽어도 뭐라고 해야 돼요? 곧 죽어도 이런 쌍에 근거한 사은사회를 우리가 그 인생길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서원이죠. 또 이런 쌍, 법신불 이런 쌍에 기반한 사막팔조의 공부길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정진적공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벗어나고 뭐 하겠다고? 만약 저희들이 하는 이 관점에서 이 지점을 벗어나면 소태산과 눈이 안 맞는 겁니다. 소태산 대종사하고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쌍을 숫자로 표현하기 어려우지만 하여간 1, 1 해서 1, 0 이렇게 많이 쓰죠. 우리가 1, 0. 그리고 4, 4, 3, 8. 1, 0, 4, 4, 3, 8이 원불교 바코드예요. 바코드. 그냥 그 숫자를 좋아해야 돼. 1, 0, 4, 4, 3, 8. 그리고 수행편도 그걸 여기서 수행이라고 하니까 또 신앙 수행의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을 이 원불교 교전을 정전을 이렇게 자꾸 수정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할 때 이분들이 수행편이라는 것을 논의를 했었다. 수행편 어떻게 했냐면 이것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행한다는 의미의 수행이에요. 수행. 그러니까 교의편 있죠. 10, 44, 38 나왔죠. 이런 쌍, 사은사요, 사막팔조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실천의 방법이 이제 예를 들어서 참회를 할 때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고, 불공을 할 때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고, 선을 할 때는 10, 44, 38로 어떻게 할 것이고, 솔성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고, 쭉 나와요. 좌선, 염불. 우리가 이런 쌍의 근거에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를 운행하라고 했으면은 이런 쌍의 근거에서 정신수양을 하는 방법으로서 좌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좌선법을 딱 했는데 거기에 이런 쌍도 법신불 이런 쌍에 기반한 정신수양의 가치, 정신이라 하면 마음이 뚜렷하고 고야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라고 했는데 그러한 것을 어떻게 설명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진성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진여의 본성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진여성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그런 것이 무엇인지 탁탁 들어와요. 제가 너무 막 왔다 갔다 얘기를 하는데 그냥 가볍게 그냥
들으세요. 자, 이럴 때, 자, 이런 기반으로 했는데 첫 번째 출발인 개교 동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개교. 대변사님께서 이 교법을, 이 교단을 탁 여실 때 어떤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여신 거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그 이유를 다른 사람들은, 다른 분들은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들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변호할 줄 모르고, 우리가 주장할 줄 모르면 누가 주장하냐고요, 이걸. 그 얘기입니다. 또 펴봅시다. 지금, 우리가 두 번째 하는 거라 좀 그래도 언어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보면 개교 동기 교재 10쪽 보세요. 교재 10쪽 보면 이게 제가 두 단락으로 나눌 거예요. 두 단락으로. 자, 제가 첫째 단락 한번 읽어볼게요. 현아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랑고해가 없으리요. 여기까지가 한 단락. 그 다음에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랑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이게 이제 두 번째. 하여간 개교 동기는 또 여러 단락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크게는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오늘은 이 첫째 단락을 한번 쭉 다시 한번 쭉 설명을 해 볼까 합니다. 자, 대종사님이 왜 회상을 열게 됐는가를 분명히 밝힌 글이 첫째 단락이다. 이렇게 밝힌 성자가 없어요. 나는 이래서 회상을 열겠다. 자, 이유가 나옵니다. 현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현아. 한자로는 현재 할 때 현아하고 우리가 상하 할 때 하. 이게 이걸 굳이 언어로 지금 오면 현재, 지금, 여기. 뭐 하.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발밑을 봐라. 그러면 지금 이 자리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현재적 관점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현아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대종사님이 회상을 펴신 그 즈음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대종사님의 이 현아라는 것을 우리가 대종사님께 1924년에 익산총부를 회상을 열지만 꼭 어떻게 몇 년도 이렇게 자를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고 대종사님 그 현아라는 것을 대종사님의 그 탄생에서 부도 대각 전법했을 때 이 전후의 그 시기로 저는 봅니다. 그때 대종사님이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신 거죠. 세상을 바라보신 거죠. 그러니까 이때 어떤 현상으로 대종사님이 그 세상을 관찰을 했냐면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그러니까 과학의 문명이 발달되는 시대라는 시대인식을 한 거예요. 시대인식.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시대를 이게 바로 뭐라고 할까 주세불적 성향이 있는 분들이 하시는 스케일이에요. 스케일. 저는 이렇게 못하죠. 당신이 바라보신 이 과학이라는 그 가치관을 기준으로 전후로 시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전후로. 원래 과학을 얘기하려면은 과학이라는 것이 그러냐 대종사님 입장에서 보면은 대종사님은 1800년대 후반에서부터 1900년대 초반으로 대종사님의 그 시대 구분으로는 이렇게
그 전후로 구분을 할 거예요. 그러나 과학 문명이라는 역사로 보면은 16세기 막 이렇게 가면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도 어쨌든 이 과학의 문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16세기로 나눌 수도 있고 17세기도 나눌 수도 있고 18세기도 나눌 수도 있지만 대중사님 입장에서는 18세기 정도로 나누죠. 18세기, 19세기. 이때 생기는 과학의 문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학의 문명은 뭐냐 이거예요. 이게 뭐 정확하게 학문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몇 세기로 나눠야 되냐 이거는 하지만 하여간 16세기 이후로 과학은 기술하고 다릅니다. 과학과 기술은 다른 거예요. 과학은 뭐라고 할까? 수학적 사변 이성 뭐 이런 그래서 과학 철학이라는 말도 있어요. 철학을 과학이라는 관점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건 실력이 안 돼서 말씀 못 드리고 그런 게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1 플러스 1은 우리가 보통 2 이렇게 말하죠. 그거 왜 이렇게 돼요? 약속 체제예요. 약속. 사실은 찰흙을 하나를 더해서 또 찰흙 하나를 딱 합치면 몇 개가 돼요? 하나가 되죠. 이게 삶의 가치관에서는 절대로 1 플러스 1이 하나, 2가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사람에 따라서 그게 3개가 될 수도 있고, 하여간 그래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은, 몇 배가 더 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과학적 사유는 뭐냐면, 양적 가치관에 기반해요, 양적 가치관. 꼭 요즘 현대과학으로 보면 또 이것도 깨진다고 하는데, 그래도 시작은 양적 가치관.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서울의 그 땅 면적하고 요 다른 쪽 지방의 땅 면적이 같아야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재면 이게 양적 가치관에 기반한 이게 그러니까 시공간을 균등화시키고 양적으로 평등화시키고 이렇게 바라보는 수학이라는 수학적 그 숫자, 수학적인 사변 그걸로써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유하는 이성에 기반한다는 겁니다. 과학이라는. 제가 그걸 설명할 만한 실력은 못 돼요. 그냥 제 상식선에서 저도 이거 좀 공부하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향후에 원불교의 교학자 중에서 특히 제가 이런 쪽에 굉장히 역량 있는 사람들이 이 대종사님께서 과학이라는 것을 정말로 잘 설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냥 쑥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종사님의 이 사상을 밝히는데 정말 인류의 지혜가 다 동원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과학이 있는데 이 과학은요. 이 과학은 과학하고 과학 문명은 또 다른 거예요. 과학적 어찌 보면 이게 순수 이성이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그 기술하고 만나면은 공학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공학 뭔가. 요즘 어떤 과학적 연구에 의해서 그것이 어떤 공학에 투입되면 우리 삶에 편리한 뭘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요런 것이 힘이 된다는 걸 알으니까 여기에 경제, 그러니까 자본의 힘이 거기에 투자돼요.
수소라는 것이 어떤 그 수소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분해되고 어떻게 되고 뭐 거기에 대한 많은 그 어떤 그 과학적 지식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것이 되면 돈이 되겠다고 생각되면 자본이 거기에 들어와요. 자본. 그것을 가지고 또 그것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그 과학 플러스 기술이 그래서 요즘 이제 과학기술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투입되고 자본이 투입되면 거기에 경제력이 생긴 거고 이게 힘이다고 생각하니까 정치 권력도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과학이라는 거하고 과학 문명이라는 거, 과학 문명은 거기에 인류의 모든 관계가 다 과학이라는 게 결부돼서 막 발생되는 거예요. 이걸 과학의 문명이라. 대종사님은 이 과학과 또 이렇게 또 다른 의미로 도학을 말해요. 도학, 과학, 도학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과학이 이렇게 발전되듯이 도학도 발전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학과 도학을 이렇게 쌍으로 이해하는 뭡니까? 이게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과학과 도학을. 나중에 이제 얘기해 봅시다. 대종사님이 종교라고 말할 때 종교와 같은 의미로 도학을 얘기합니다. 과학, 도학. 이거 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발달된다는 거예요. 이게 발달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가요? 대표적으로 이러한 과학 문명의 자본주의가 현재 이렇게 치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우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어떻게 어떤 지점은 받아들이고 어떤 지점은 뭐라고 할까 개선시키려고 해야 될 것인가가 이 개교 동기를 보면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본주의에 잘 적응해야 돼. 자본주의에 잘 살아야 돼 갖고 자본주의적 가치로 막 주장하는 것이 어떤 것은 맞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우리는 그건 아니야 하고 싸울 줄 알아야 된다 말이죠. 원불교는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과제 상황입니다.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과학문명이라고 나올 때 우리가 요즘에 AI, 뭐 인공지능 또는 가상현실 막 이런 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과학에 의해서 이런 것이 공학화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 돈이 되니까 요즘은 그냥 거기에 모든 그 자본들이 다 투입돼요. 심지어 뭐 페이스북도 이제는 뭐 메타버스로 가겠다고 선언하는데 이게 이제 뭔지 우리 지금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현실화되면 그때 알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대종사님께서 그러니까 이거 얘기를 하려면 간단히 좀 얘기해 보면 대종사님의 고향은 산중갯벌이에요. 산중갯벌. 그러니까 산속의 갯벌이에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기도드렸던 산밭제나 또는 대종사님께서 의심이 생겨갖고 어릴 때 올라가 봤던 옥녀봉이나 왜 구름은 왜 생긴가, 구름 왜 높을까 해서 올라가고 또 하늘은 왜 이렇게 높을까. 근데 올라가 보니까 구름이 잡힐 것 같은데 올라가면 그만큼 또 위에 있거든. 저는 올라가 봤어요, 많이. 왜 올라가냐? 뭔가 이제 뭐 책을 쓰고 하려고 옥녀봉에 구름이 다 걸치는 걸 찍으려고 하면 꼭 찍으려고 하면 안 와요, 구름이. 희한하게 안 와. 하고 딴짓하면 또 와, 구름이. 이게 죽치고, 그래서, 사진 찍으신 분들이 왜 죽치고 앉아있구나, 이걸 알겠더라고. 계속 앉아있어. 또 이제, 또 좀 현실감 있게끔 찍으려고 옥녀봉하고 가깝게 크로즈 보려고 또 올라가 봐서 이렇게 찍어보고 여러 가지 찍어봤는데, 제가 그것은 대종사님께서 의심을 내신 모습을 형상화하려고 찍어보려고 노력하는데, 대종사님 그러셨겠죠. 올라가 보고. 그런데 거기를 올라가 보잖아요. 그러면요, 법성포가 눈앞에 있어요. 법성포가
대종사님은 그러니까 어떤 분이냐면, 안과 밖의 경계선에 있는 분이에요. 근대와 정근대의 경계선에 있고. 왜 그러냐면 법성포라는 것이 조선왕조의 조세창고였고, 그러니까 과거성이 그대로 전래되어 있죠. 그러면서나 또 새로운 문물이 또 들어오는 것이에요. 두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대종사님의 사유체제는 뭐냐면, 아니면서 바깥이고, 이게 내부이면서나 외부이고, 과거이면서나 또 새로움이고. 웬만한 사람은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냥 뭐라고 할까. 그 현실에 그냥 죽어요. 대종사님은 꾸역꾸역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고 계속 질문을 던져서 뚫고 나가요. 그러니까 그 대종사님 우리가 보통 영산성지라고 말하는 이 길롱이하고 거기에 와탄천이 흘러서 법성포로 간단 말입니다. 이 물줄기. 이 공간 얼마 멀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공간에서 벌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전 세계적인 어떤 기류가 거기에 이렇게 움직였던 거예요. 이것을 그 깨달음, 그 뭡니까? 의심. 이게, 우리로 말하면 뭐, 알려고 하는 그 힘. 그 힘에 의해서 감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이걸 뭐 전체 쫙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요 책 있어요, 요 책. 이게 뭐냐면, 소태산 영광을 수놓다. 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제가 쭉 써놨어요. 그런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대종사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대종사님 대각 가시기 몇 년 전에 법성포에 그 윤선, 동력선이 이렇게 다녀요. 동력선이. 그게 옛날에는 다, 근데 바람이 없어도 기계의 힘으로 간단 말이에요. 사람이 노를 안 저어도. 단순히 대종사님께서 이런 물리적인 현상만 한 게 아니라 사고방식에 대해서도 다른 것들이 들어온다는 것을 직감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법성포 장터 같은 데서. 또는 구수미 장터. 그러니까 대종사님 우리 같이 이렇게 책으로 공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책 놓고 우리는 책이 있어야만 아는 거잖아요. 근데 책을 보면 또 책에서 그대로 모르는 것을 무엇이고 알려고 하지만 그냥 현실이 다 책이에요. 이 현장이.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무슨 말이에요? 현실경전, 우리 이런 얘기도 하시는, 당신의 삶의 체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우리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다 공부는 어디서 해요? 학교 가갖고, 뭐 보고요? 책 보고. 근데 대종사님은 뭘로 공부해요? 현실이 벌어진 거 다 보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대종사님이 이 얘기는 어떤 거예요? 이 물질, 과거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생기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해결점을 찾아서 내가 이걸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그 어떤 책임의식을 여기에 밝히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시대 구분했잖아요. 시대 구분해서 앞으로 오는 시대에 대한 이게 과거 있잖아요. 과거. 제가 이것을 과거의 성자들은 되게 4대 성자들은 농업혁명 시대의 성자들입니다. 그 신석기 이후에 청동기 문명이 발생되면서 생기는 대규모 사회 변화가 생겨요. 이때의 뭐라고 해야 돼? 그때 생기는 사회적인 모든 것의 해결점을 제시해 주신 성자들이 4대 성자들이에요.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는 석가모니, 석가, 그 다음에 공자,
예수, 소크라테스 이런 분들이 다 그런 그 시대의 성자들이죠.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대종사님 이 물질 문명이라는 태동 이후에 생기는 이 이후의 미래 세대는 이걸로 안 된다. 그래서 당신이 여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고민을 쭉 해보시고, 그래서 대종사의 대각은 단순한 과거의 깨달음으로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거기 플러스 이 새로운 이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생기는 이 문명사적인 해결에 대한 제시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표현을 합니다. 정신개벽의 대각이다. 이렇게 그냥 제목을 하나 붙여보는 거예요. 대종사님 그러신 분이라고 저는 그냥 외쳐요. 그냥. 그런 분은 대종사님밖에 없어요. 제가 외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게 지금 대종사님의 대종사님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전 세계가 대종사님이 사셨던 세대는 제국주의 시대예요. 제국주의 시대. 우리가 제국주의라는 건 지금도 제국주의 시대예요. 지금도. 왜요? 지금도 보면 옛날에 제국주의 했던 사람이 세계의 기준이에요. 기준. 박물관 보세요. 너무나 거 다 약탈해갖고 약탈해놓고 돈 주고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둑놈이죠. 도둑놈들이 세계 기준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죠. 경제가요? 옛날에 경제에서 가장 이윤이 많이 남은 경제가 뭔지 아세요? 해적질이에요. 해적질. 그래서 다 강대국들은 다 해적단들이에요. 해적단. 해적단들이 커서 이제 대륙을 침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참 재밌게도 일본이 그걸 배워갖고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은 아주 독특한 식민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일제강점기라고 합니다. 이 일제강점기라는 것은요, 제국주의, 과학문명과 제국주의가 섞여 있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종사님의 사고방식에는요, 제국주의의 극복도 있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K자 붙어갖고 세계 이제 기준이다 보니까 최근 이제 뭔가가 지금 논의되는 거예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우리나라가 세계 정신의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이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개교동기 읽어야 돼요. 개교동기에 대한 관점이 없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개교동기를 실현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실현 안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신 거지, 그냥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노력해서 만들지 않으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만들어라,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한 흐름이 그래도 좀 더 옛날같이 이렇게 꽉 막히지 않고 열리는 그런 때가 된다. 자, 그래서 현아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이 문장을 여러 각도로 무수히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걸 쳐다봐야 돼요. 이걸 이 단락을 해결하려면요, 역사의식 알아야죠. 역사 알아야죠. 제국주의사 알아야죠. 복잡해요. 과학사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견성한 학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 안 그러면 이 문장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같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단편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얘기가 안 된다고요.
저는 할 수 없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 단편적인 얘기밖에 못해요. 대종사님의 이 현아 과학문명 발달됨에 따라서는 그 제국주의가 태동되면서 생기는 이 민중의 고통도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걸 읽으면서나 민중의 대종사님 사셨던 이 민초들의 고통을 못 읽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교단이 대답을 못 해요? 대종사님이 바라는 게 아니에요. 대종사님의 뜻을 외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창피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장 속에 뭐가 있냐면 또 이 시대의 변화, 문명의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체력이 있냐 이거예요. 힘이 있냐 이거예요. 안목이 있냐 이거예요. 안 들어와. 이런 문장이 현아 과학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최초 법어에서요. 시대를 따라 학업의 종사이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수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나 자신에게 갖춰야 될 조건 중에 하나가 시대를 따라 학문을 준비하고 학업의 종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성자들이 하지 못하는 얘기예요. 이게 시대를 따라서. 시대라는 건 뭐예요? 이게 과거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서 된 겁니다. 저도 이게 참 제 역량이 못 미쳐요. 앞으로 교단의 지도자는요. 이 지점에 대해서 무수히 고민해야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소태산 대종사다운 사고방식이라고 봅니다. 자, 이걸 또 너무나 오래 하면 안 되니까 뒤에 봅시다. 이게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됨에 따라 현아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대종사님이 관찰한 거예요. 이게 물질을 사용해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물질의 지배를 받는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대종사님의 그냥 언어로 보면은 정신이 물질을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대대로 반대로 이게 전도된다고 그러죠. 전도. 뒤집힌다. 전도가 뒤집히는 거잖아요. 뒤집혀갖고 대대로 물질이 정신을 지배해서 정신이 물질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물질과 정신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말이죠. 그래서 뒤에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랑거해가 없으려. 물질과 정신이 뒤바뀌면은 그 생활에 파랑거해가 있다. 대종사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있다고 했지 그 세상 자체가 고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그렇게 생활을 하면 고해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물질과 정신이 전도된 생활에 고해가 있다는 말이지 이 세상 자체가 고해다 이렇게는 말 안 해요. 대종사님 뭐라고 해요? 깨달으면 이 세계가 은혜의 세계다. 불교같이 고해다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또 이제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는 생활이 파랑고해라고 했지, 이 세상 자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물질과 정신에 대한 얘기를 좀 아웃라인만 해봅시다. 복습이니까. 자,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언어라는 게. 물질, 정신하면 이것이 옛날에도 있던 언어인 줄 알아요. 물질이란 원래는 물 따로, 질 따로 이렇게 돼 있죠. 정신도 정 따로 있고 신 따로 있고 대적 이렇게 사용을 됐던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합쳐서 사용한 용례에는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질 정신 개념으로 이게 사용된 게 아니고 대종사님은 어떤 근대 언어를 당신의 체험상의 내용으로 그냥 사용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대종사님은 그래도 한문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도 대종사님을 너무 지식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문자에 그 능력이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문장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그럼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정신 하면 대종사님께서는 정은 우리가 보통 말글정 이렇게 쓰잖아요. 신 하면은 신령할 신 이렇게 쓰잖아요. 실제로 맑은 경지, 신령한 경지를 말한 거예요. 그냥. 그지? 지금같이 우리가 정신 하면은 뭡니까? 막 영혼, 막 그 귀신, 뭐 고스트, 뭐 이런 개념을 쓴 게 아니에요. 서양인들이 말하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뭔가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정신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죠. 생각부터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보통 우리 이쪽 동아시아에서는 물질하면 질하면 소박하다, 질박하다 이런 의미로 써요. 소박하고 질박한 게 뭐예요? 이걸 그 노자 도덕경 같은 데서는 그 그래서 통나무 이렇게 봐요. 통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 어떻게 가공을 해서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그 있잖아요. 나무 그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의자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물이에요, 물. 물. 그 보통 어떠한 그렇죠? 것이죠. 이것 저것 할 때. 근데 이제 이것이 물질이라고 이 두 단어가 합치면서 나름대로 어떤 의미 부여를 한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의미 부여를, 그렇게 그냥 사용하신 거예요, 그걸. 정신은 아까 말한 대로 그냥 그거요. 맑은 경지. 자, 이 얘기를 하려면은 아웃라인만 좀 설명해 봅시다. 이런 용어를 지금 우리가 그 학교 들어와 가지고 근대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 대종사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된다고요. 봅시다. 그러면 서구 사상은요. 이게 뭐 플라톤 얘기하고 제가 그거 잘 알지도 못하는데 하여간 뭐 한번 얘기해 보면 플라톤 사상 같은 경우에도 이 현실에 있는 것은 완벽한 게 아니에요. 모사품이에요. 복사를 하면은 그 복사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원본보다 더 이렇게 뭐죠? 더 안 좋아져요. 요즘 이제 디지털로 가면 또 말이 안 되는데 그게 비유라는 게 꼭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원본이 더 완벽하잖아요. 그래서 사유계가 더 완벽한 것이고 이렇게 가시계 이렇게 보이는 것은 더 불안한 거예요. 어떤 그런 사유체계에서 이원론적 사유체계가 이제 벌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 대종사님이 말하는 그래서 서구에서는 이 유무 하면은 있는 것은 물질이고 없는 것은 정신이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없다는 것이 이거 설명하기가 참 곤란해요. 이게 유무가 분별되죠. 유는 뭐 그것에 대해 가치 평가는 이제 그렇다 쳐요. 어떤 게 더 특히 서구에서는 유보다 무가 더 높아요. 사유계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높은 것에 최고로 센 사람이 누구냐? 유일신.
유는 유가 있고 무는 무가 있는데 무 중에서 최고 센 존재가 신 중에서도 유일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분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그 사고로 이걸, 이 사유를 보면요.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대종사님이 정신이라고 말한 이 맑고 신령한 경지는요. 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유다, 무다, 뭐 이런 분별이. 그러니까 유와 무가 둘이 아닌 경지예요. 없다는 것은 둘이 아닌 경지인데 둘이 아닌 경지예요. 이게 그 천재 그 아까 같이 유가 있고 유가 아닌 것이 무죠. 무. 이렇게 유무를 분별하는 경지. 그러니까 이원론적으로 바라보는 경지로서의 정신은 아니라고. 이 설명이 됐나요? 아, 이게 참 어렵고. 그러니까 사실은 정신은요, 이론상의 발현이요. 법신불 이론상의 발현이에요. 대종사님께서 정신의 세력이 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법신불 이론상의 이 경지가 이 물질이라는 경계에서 전부 다 망각되고 뭐라고 할까 그냥 깨어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신을 그런 식으로 정신이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서구적 있잖아요. 지금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니 이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도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표현은 잘못됐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언어가 대종사님이 사용하신 그 용례 있죠. 용례를 대종사님이 사용하시는 대로 사용을 않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칙 있죠. 이걸로 쓰니까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대종사님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사막 중에서 정신수양의 요지에서 정신을 하면 마음이 들었하고 고유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게 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 말하는 유무가 둘이 아닌 자리에서 말하는 그 정신사, 그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이것을 교법적으로 잘 설명하시죠. 그럼 정신은 뭐예요? 제가 그냥 대놓고 말을 하면 정신은요, 이런 법신불 이론상의 근거한 사은의 보훈하고 사유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정신의 세력이에요. 정신의 세력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물질이 지배를 받고 물질이 노예 생활하는 거 뭐예요? 사은의 배은하에서요. 계속 그 배은의 결과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사막을 실천을 못 해가지고 계속 고해 속에 사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교리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이게 큰 뭡니까?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교리체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문명사적 설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질은 뭘까요? 대종사님 입장에서 보면 과학이라는 이 사유체 이 가치관이요. 이제 우리 문명에서요. 없는 것이 없어요. 옛날식으로 그러면 이게 반야심경식으로 설명해 봅시다. 우리가 보통 육군이 대하는 육경이라고 할 때 색, 수, 상, 행, 식 이렇게 말하죠. 참 맞나요?
맞죠, 맞죠. 색, 수, 상, 맞죠. 색성, 색성향, 미촉법. 아, 이제 큰일 났어. 말만 하면은 이제 옆으로 삐져. 침도 삐지고, 생각도 삐져요. 큰일 났어요. 이렇게 말하면 제 선배님들이, 야, 아직은 멀쩡하다. 나이 더 먹어봐라. 이제 그러죠.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옛날보다도 삐져요. 이게 큰일 났어요. 자, 색, 성, 향, 미, 촉, 법 있죠. 이게 지금의 그 색성향 미촉법은 어떻게 됐냐면 과학의 문명이 결부된 색이고 과학의 문명이 결부된 성향 미촉법이에요. 옛날 그 색성향 미촉법하고 달라요. 대운사님 시대 구분을 하니까 그렇죠. 시대 구분을 하니까 그럼 봅시다. 그러면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물질이라는 건 대종사님의 그 표현을 보면 바깥 문명은 다 물질이에요. 천만 경계도 다 물질이에요. 환경, 여건, 조건, 배경 다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사상, 신념, 법률, 도덕, 규범, 습관 다 아까 색, 성향, 미촉, 법으로 하면 법경이에요. 법경. 법경. 아까 법이라고 할 때 법 있죠. 그러한 법이라고 하는 그 환경, 여건, 뭐 조건, 배경이 다 물질이에요. 그러니 교법도 물질이에요. 생각된 것도 물질이에요. 감각된 것도 물질이에요. 언어도 물질이에요. 과학 문명과 다 연관된 그런 우리의 경계, 물질. 진짜 그런가요? 가상현실? AI? 가상현실은요, 생체, 우리가 이렇게 생체 있죠, 생체. 생체하고 가상이 연계돼요. 이것도 물질이에요. 우리가 부딪히는 경계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물질, 그런 과학명이 다 결부된,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어떤 그 속에서 우리가 정신, 아까 맑고 신령하게 깨어있는 우리의 그 경지를 항상 그것이 그게 드러낼 수 있냐, 이거. 정신을 개벽할 수 있냐, 이거예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이게. 제가 오늘 열심히 떠들어 봤는데, 복습을 했기 때문에 좀 그래도 이해가 좀 더 되실 거라고 좀 봐요. 이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굉장히 당황하셨던 것 같아. 표정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좀 그 정신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좀 이론적 설명을 해봅시다. 정산용 목사님께서 성품, 정신, 마음, 뜻을 설명해 주신 그 부분이 나와요. 네, 이게 깨어있으면 성품이 정신이고, 정신이 마음이고, 마음이 뜻이에요. 이게. 근데 굳이 이론상으로 말하면 정신은 성품을 기반해서 마음으로 작용하는 거. 어떤 그렇게 통과라는 그 중심 지점이죠.
언어로 표현하면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 정신이 딱 드러나 있으면 그 자리가 성품을 떠나지 않는 것이고요. 그 자리가 마음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 마음이 뜻으로 의지가 분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해서 그렇지, 정신이라는 말에는 성품도 그대로 있는 것이고 마음도 그대로 있는 것이고 뜻도 그대로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이걸 제가 좀 막 복잡한 말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이 책 안에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제가 그냥 대략 설명을 다 이 첫째 단락은 대충 한 것 같아요. 대충 한 것 같아서 잠깐 쉬었다가